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이 적은 김일성 우상 숭배 체제가 어떠한 만행을 벌였는지를 이제는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지난주에 또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남을의 태영호 후보가 제주 4.3 사건 얘기를 해서 또 파장이 일었죠. 북한 김일성의 지령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사실 일파만파로 돼 있습니다. 사실 태영호 후보가 이것을 기화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4.3 사건 이제 한 2주 뒤면은 그야말로 4월 3일이 돌아오는데 제주 4.3 사건 정말 참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전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말은 참 많은 그런 역사의 아픔인데요. 우리 공 작가님 시선으로 보는 제주 4.3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자, 긴 이야기를 한두 마디로 요약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네.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선 당시 4.3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분명한 것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지령이 내려왔고 이 지령이 북한 조선 그 공산당을 통해서 네. 남노동의 지령이 내려갔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소련 군정의 책임자였던 스티코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스티코프가 자신의 일기장을 통해서도 모두 밝힌 바 있습니다. 역사적 팩트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명령체계는요. 스탈린, 소련 군정의 스티코프, 그다음에 조선 공산당, 그다음에 박헌영, 그다음에 그 밑에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라고 해서 전평이라는 네. 이 체계적으로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남한에서 발생되는 각각의 그 간첩 사건에서도 보듯이 동일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가 네. 소비에트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 라인은 없어졌지만 이 모든 4.3 사건도 그렇고 대구 시골폭동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당시에 소련 공산당 거의 중앙위원회에 있겠죠. 그럼 거기서 외무성대 국방성대로 소련 연해주에 있던 소련군 제25군 사령부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평양에 있는 소련 군정으로 또 그 지시가 하달해가고 그게 이제 북한 김일성에게 가서 북한 김일성은 남조선에 있는 남노당 박헌영에게 이제 내리고 그 남한의 박헌영 그 일파가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남노당 지부에다가 이 지령을 하달함으로써 네. 이렇게 그 제주 공산민주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짧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예, 태영호 후보가 네. 경선 과정에서 얘기한 김일성의 지령으로 다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렇죠? 태영호 네. 씨는 네. 북에서도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또 네. 외교관으로서 그 북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위해서 오랜 세월 그 근무했던 전문 공무원, 전문 외교관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945년도 8월 10일 해방이 되자마자 9월 20일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북한을 공산화시켜라. 이게 지금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인해서 북한 지역에 별도의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준비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 46년도 2월 초에 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 말하자면 우리 국회 같은 건데 그 임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북쪽만의 화폐개혁. 네,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게 그 관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네, 제가 오늘 자료를 미리 좀 준비해왔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김일성이를 초대위원장으로 선출을 했고요. 예. 거기서 화폐개혁, 군대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는 등 착실하게 이 공산화를 진행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1946년 3월 20일 네. 서울의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던 제1차 미소 공동회담에서 북한을 접수했던 소련은 남한까지 흡수할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익은 배제해라. 우익은 빠지고 정부 수립을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했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야. 좌우 합작을 해서 그래도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야지. 이런 제안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탁동치까지 이어지고 남북 간의 첨예한 대결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죠. 소련은 우익은 제외하자, 미국은 그렇습니다. 좌우 함께.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소련의 지령을 받았던 여운형, 박헌영, 김구 이런 사람들이 소련 주장에 동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김구 씨를 우리 국어 교과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민족주의자고 애국주의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김구는 예. 1920년대에 러시아에 포섭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네. 1922년 1월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레닌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자가 있어요. 김구가? 여운형이가 있고 여운형. 또 여운형에게 레닌은 네가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해체해라. 해체하라. 예. 해체하는 거 왜 합니까?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해체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25년에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네. 또 이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일본을 탄핵시킵니다. 그 시절에. 거기서도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27년 1월 19일에 소비에트식의 공산주의 개헌을 하고 1927년 3월 5일에 드디어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내각에서 주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석이란 말, 주석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죠. 그래서 김구 주석 그러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김구 주석은 위대한 민족의 애국운동가가 아니라 위대한 소련의 빨갱이 앞잡이로 일찌감치 포섭되었던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20년대에 네. 소련에 의해서 김구 씨는 이미 포섭이 완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네. 1923년에는 김재봉이라는 자를 조선일보 기자로 위장시켜서 서울로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925년 4월 17일에는 서울에 조선 공산당을 결성을 하는데 이 조직이 일본에 의해서 해산이 돼요. 그랬다가 1945년 해방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달 9월 11일에 박헌영이가 조선노동당 책임비서로 다시 취임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남노당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은 임시위원회가 김일성에서 장악이 됐고 남쪽 지역은 박헌영에서 장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들이 돈이 없고 외국을 떠돌면서 몹시도 어렵게 살았지만은 이 임시정부 인사들 가운데에서 레닌의 소련 공산당의 자금을 받고서 대신 소련을 대신해서 일본과 싸웠던 자들도 적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성주라고 하는 저 천하의 거짓말쟁이를 앞장 세워서 만든 게 조선노동당이고 김성주. 그게 바로 김일성으로 둔갑을 그렇죠. 하죠. 김성주. 그리고 네. 그들이 남쪽에 와서 만든 것이 박헌영의 남노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련에서는 북에 김성주가 네. 김일성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지금 이제 민족의 태양처럼 떠올랐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덮어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김성주를 지원했죠. 권력에는 밀려나고 초조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평양 돌아가서 뭐 못하는 거 아니야? 박헌영대로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한 지역 내에서 공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46년도 5월달에 발생했던 조선 정판사 사건입니다. 이 조선 정판사 사건에 지금 현재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다니는 박지원이란 자, 그 박지원의 할아버지가 바로 조선 정판사의 주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당시 방낙종입니다.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 예, 출판사 사장을 했던 간첩 방낙종은 박헌영의 지령을 받아서 공산정권 수립을 남조선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네. 그들의 자금과 선전 활동비를 조달하고 또 남한에서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이 거짓말로 된 당시 화폐 네. 1,200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짓으로 찍어냈던 거예요. 이 위조 지폐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게 다 공산당 자금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들어가려고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 남노당 정판사 사건을 기획 조정했던 자가 박헌영이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박헌영이가 북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에 북에서 김일성에서 수총되고 제거되죠. 그러니까 이 조선 정판사 사건을 일으킨 박낙종은 현재 살아서 숨쉬는 박지원의 조부, 할아버지가 되고요. 이 잠깐만 박지원의 그 가계를 보면요. 조부가 되는 간첩 박낙종은 이 위조 지폐 사건으로 인해서 목포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친
간첩 박종식은 해방 직후에 그야말로 남로당,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의 그 남로당 책임자로서 엄청난 그 소위 지하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발생되고 불과 3개월 만에 이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다 우리가 점령당했었잖아요. 그 시절에 그 고향 진도에서 사람들 때려 죽이고 밀고 하고 이 짓을 하다가 9.15 서울 수복되고 9.15 인천 상륙, 9.28 서울 수복되고 난 이후에 전라도 지역이 다시 이제 우리 자유지형으로 해방되면서 네. 그 간첩 박종식, 박전의 아버지입니다. 그자는 진도 경찰에서 도주하다가 사살이 된 그런 사례예요. 그런데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박지원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둔갑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지금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인가 어디서 박지원 씨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얘기를 하면서 국가유공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뻔뻔한 것들이 이 빨갱이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여수 순천 사건도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여수 순천 죄송합니다. 4.3. 4.3 네. 제주 반란 사건을 진압하라고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제 14연대에다 지시를 내려고 너희들 가가지고 제주도 저거 빨갱이 새끼들 진압해 했더니만 그 안에 있던 남로당 그렇죠. 당원들이 거기서 무장 폭동 발생이 일으킨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10.19 해가지고 일어났던 날짜라만 기념했는지 여수 순천 그 무슨 기념 사업행가가 저 우리 충정로 쪽에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여순 기념사업회. 네.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요. 사람이냐 동물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예? 역사적으로 역사를 몰랐던 동물이 되고 싶지 않으시면은 역사에 대한 똑바른 인식과 그리고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이 적은 북한 괴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조선, 이 저 김일성 우상 숭배 체제가 어떠한 만행을 벌였는지를 이제는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이 공부를 잘해서 소년 급제하시고 일찌감치 검사생활 하셨는데 아니 4.3 사건을 재조명해가지고 재보상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경찰과 군인들이 전부 다 그 만행을 저지른 자범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잘못 그렇게 예. 상황이 됐죠. 예, 참 이 4.3 사건 이제 뭐 다음 주면은 네. 그 4.3이 돌아오지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우리 공 작가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시는지 다시 제가 우리가 추가로 재조명- 필요하면은 네. 4.3에 대해서는 네. 다음번에 와서 별도로, 네. 한 번 더 뭐,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4.3 사건을 하면서 쭉 우리가 정판사 사건까지 뭐 김구, 이승만 최근 다시 근대 현대사로 넘어와서 박지원의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얘기까지가 우리가 딱 지금 동서고금을 넘나들면서 예, 상황을 봤습니다.